인쇄소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주위에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잉크 냄새 기름때. 그게 내 집안 수준이야. 요즘 체면이 떨어져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3년을 모욕 속에 참아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간 후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됐어. 부족한 게 아니야.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넌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니 제가 나갈게요. 나중에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 공장 인쇄소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무엇일까요? 며느리를 무시한 시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응원 댓글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수아는 서울 외곽의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한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수아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에 다니는 변호사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반듯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준혁은 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신 같은 거 저는 신경 안 써요. 사람이 중요하죠. 수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박금내는 달랐습니다. 첫 상견례 날 식당 문이 닫히자마자 박금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냉랭한 눈빛이 들어섰죠. 수아의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잠깐 사이 박금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 진심이야? 인쇄소 딸이랑?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앞으로 벌어질 3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내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곱고 말이 유창했죠. 하지만 그 고운 목소리로 내뱉는 말들은 전혀 곱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쇄소 딸 치고는 집안일은 잘하네. 손발은 부지런하니까 쓸만은 하겠어. 수아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결혼 초반이니 금방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박금내의 말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간이 또 이래. 입맛이 고급스럽지 않으니까 음식도 이 수준이지. 손님이 왔을 때는 수아를 아예 가사도우미처럼 부렸습니다. 수아 씨, 차 더 가져와요. 아, 그리고 과일도. 빨리요. 손님들 앞에서 호칭조차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죠. 수아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나와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박금내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5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죠. 수아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자 박금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인쇄소 집 딸인데 참 부지런해요. 여자들이 수아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교양은 좀 부족하죠. 어디서 배웠겠어요. 기름때 묻은 집에서 자랐는데. 여자들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소리 사이로 거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물을 잠그지 않은 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 옷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왔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박금례의 눈이 아버지의 손을 향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박금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손이 세월이 묻어 있네요. 역시 오래 일한 기술자 손은 다르군요. 겉으로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 경멸이 담겨 있었죠. 수아의 아버지는 눈치를 채고도 웃었습니다. 식사 내내 박금례는 화제를 자신의 전직 아나운서 시절로 가져갔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때문에 내가 힘들지?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 나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수아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눈물이었죠. 그 눈물을 다 쏟아낸 뒤 수아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결혼 1년차 겨울이었습니다. 명절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수아는 새벽 2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남편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금례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상이 완성됐습니다. 수아는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 혼자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것은 모두 상 위에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묵직했습니다.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결혼 2년 차가 됐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박금례의 친구 모임이 집에서 열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내내 서빙을 했습니다. 차를 날랐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박금례의 친구 한 명이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제가 며느리야? 참 아까운데. 박금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울 거 없어. 딱 그 집안 수준인데. 부엌 안에 있던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과일 칼이 도마 위에서 멈춰섰죠. 수아는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일을 잘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결혼 3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이 회사 동료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아는 근처 카페에서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누군가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분이세요?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죠. 그냥 평범한 집안이야. 카페 창문 너머로 그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마음속은 싸늘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3년을 함께 살며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꺼낼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준혁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수아는 남모르게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집안이 조용해지면 수아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미래, 기업 인수합병 전략, 해외 직접 투자 분석론,
수아는 그 책들을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메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창한 영어가 조용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Yes, the timing is almost right. Just a little more. 준혁이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다가 서재 불빛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수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준혁은 잠깐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내가 영어 공부를 하나 보다. 그것이 준혁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금례가 집 청소를 하다가 수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의 책들이 눈에 들어왔죠. 박금례가 책 제목을 훑어봤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교양으로 읽나? 박금례는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가방에는 늘 두꺼운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한쪽 귀퉁이에 작은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죠. K&S-KOREA. 수아는 그 봉투를 항상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박금례의 모임 친구들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아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박금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지방 인쇄소 딸이에요. 집안은 좀 부족해도 부지런하고 일은 잘해요. 기름때 묻은 집에서 자랐으니 손발이야 부지런하죠 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단 아래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눈빛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수아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치마를 고쳐매고 다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인내가 결심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박금례가 아들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아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오갔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을. 30분쯤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금례가 먼저 나왔고 준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금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그 옆에 섰습니다. 수아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박금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년을 봤는데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너무 수준이 떨어져. 노력의 문제가 아니여. 출신 자체가 틀린 거라고. 난 내 아들 앞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준혁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선택을 잘못했지. 원래 결혼은 서로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되는 거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짚은 채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 침묵이 동이었습니다. 수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은 끝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금례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뭘 기다렸다고? 수아가 처음으로 박금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이날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나중에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찾아갈 테니까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금내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책 몇 권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가벼웠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잠깐만. 수아가 가방 지퍼를 닫으며 돌아봤습니다. 준혁의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흰 종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이거 어젯밤에 준비해뒀어. 서로를 위한 거야.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준혁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되고 싶었던 적 있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제 대답이에요. 수아는 서류 위에 서명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준혁에게 돌려줬습니다. 준혁은 그 서류를 받아들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박금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처음부터 아니었어. 수아는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가방을 축혀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금예가 무심코 집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봉투 귀퉁이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S KOREA. 박금예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수아가 자연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개인 서류예요, 어머님. 박금예는 뭔가 말하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수아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금예와 준혁은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잘 됐어. 이제 속 시원하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아의 서명이 반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는 글씨였습니다. 한편 아파트 밖으로 나온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용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뉴욕 본사 화상회에 오늘 밤 11시로 잡혔습니다. 수아가 문자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고 탔습니다.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수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아가 떠난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박금예도 준혁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후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박금예가 카트를 끌고 통로를 지나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이웃 두 명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완전히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 쫓아낸 집 아니야? 맞아. 그런데 며느리가 나갈 때 하나도 안 울었다던데. 오히려 웃고 있었다고. 박금례는 못 들은 척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웃고 있었다고. 박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세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뉴욕에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 이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10명의 임원들이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코리언 마켓 엔트리, 파이널 페이지, 위 무브 나우.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가득 회사 로고가 펼쳐졌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년 전 박금례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준혁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K&S 코리아 관련 계약건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서류 맨 아래에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지사장 이수아. 준혁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수아. 준혁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K&S 코리아 대표 이수아.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숨이었습니다. 박금례에게 알려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 말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먼저 꺼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늦은 판단인지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뉴욕 회의가 끝난 뒤 수아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걸으며 보고를 올렸습니다. 서한그룹 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아가 탑승구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 오겠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수아는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한그룹 재무 분석 자료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아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내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수아는 서류에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였습니다. 수아가 트랩을 내려오자 5명의 수행 직원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아가 자연스럽게 앞장서며 걸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는 그 모습은 3년 전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한그룹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이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건 최종 손실액이 얼마야? 총 400억 원입니다. 현재 유동성 위기가 심각합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재로서는 K&S와의 합작 투자 유치가 유일한 출구입니다. 강 회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그 미팅 누가 맡아? 임원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박금례는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집을 나가던 날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개인 서류예요, 어머님. 그 말을 하던 수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박금내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K&S KOREA. 그 로고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금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이 무슨 대단한 회사와 관련이 있겠냐고. 그날 밤 서울 야경이 펼쳐지는 고층 사무실에서 수아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빛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서한그룹 측에서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수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회의실로 잡아주세요. 비서가 메모를 하며 나갔습니다. 수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3년 전 택시를 타고 이 도시를 떠나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수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됐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한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임원들이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K&S 미팅 준비 상황 보고해.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K&S 코리아 본사입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계약 못 따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K&S 코리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지사장 이수아. 준혁은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검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잔 그 이수아였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랬습니다. 머릿속은 파랗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집을 나가던 날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찾아갈 테니까요. 준혁은 그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이 올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선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 말하자. 그것이 준혁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얼마나 비겁한 선택인지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혁은 박금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금내가 물었습니다. 미팅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자료는 다 됐어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아버지도 한시름 놓겠다. 꼭 잘해야 해. 알겠어요, 어머니. 준혁은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씹고 삼켰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금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요즘 반찬이 왜 이래? 수아가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아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빈 메시지 창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편 K&S 코리아 사무실에서 수아는 미팅 준비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서한그룹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서한그룹 측 참석자는 강준혁 변호사 외 2명입니다. 그리고 강 회장 부인도 특별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아는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는 우리 쪽만 철저히 하면 돼요. 긴장되지 않으세요? 수아가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긴장은 준비가 덜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비서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유리창에 담겼습니다. 3년 전 이 도시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하지만 지금 이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창유리에 살짝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의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안으로, 하나는 준비로, 그리고 운명의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K&S 코리아 본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유리 외벽이 반짝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올라왔습니다. 서한그룹 일행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준혁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금래가 내렸습니다. 박금래는 오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였으니까요.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맞았습니다. 서한그룹에서 오셨죠? 35층 대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멈췄습니다. 복도가 넓고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인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한그룹 일행이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상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금래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준혁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금래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좋네. 오늘 잘 될 것 같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2분 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수행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테이블 양옆으로 나뉘어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트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박금래가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 회장이 물컵을 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에 번졌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30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 아무 표정 없이, 그리고 상석 의자를 당겨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S 코리아 대표이사 이수아입니다. 시작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3년 전 시댁 부엌에서 나오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금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혁 변호사님, 저 여기서는 이수아 대표예요. 그리고 저 기억하세요? 3년 전에 짐 싸서 나갈 때 배웅도 안 해주셨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금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수아가 박금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서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수아 대표로 불러주세요. 박금내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의 비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K&S 글로벌 그룹, 현재 K&S 코리아 공식 대표이사. 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금내는 서류를 보다가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진 서류를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쇄소를 운영하신 건 맞아요. 집이 K&S 빌딩 옆에 있는데 굳이 인쇄소를 직접 운영하실 필요는 없었지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금내의 귀에 3년 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잉크 냄새 나는 집딸. 기름때 묻은 집에서 자랐으니 머리는 좀 비어도 청소는 잘해요. 그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박금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수아 대표님, 오늘 미팅은... 수아가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미팅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니까요. 수아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켰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한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수아는 자료를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즈니스였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3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 앞에서 과일을 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의 주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수아의 모습을 박금내는 끝까지 눈으로 좇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껏 박금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서한그룹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챙기는 동안 박금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강 회장이 먼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준혁이 뒤따랐습니다.
박금례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비서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박금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습니다. 수아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금례가 수아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늘 내려다보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박금례는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박금례가 수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몰랐어. 제발. 수아는 팔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급하지 않게, 차갑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머님이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어도 똑같이 하셨을 거잖아요. 박금례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으니까요. 수아가 박금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쇄소 딸이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셨던 거잖아요, 어머님. 박금례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화장이 번질까봐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사과가 3년을 되돌리진 않아요. 수아는 그 말을 끝으로 박금례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자연스럽게 다음 일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금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박금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 저편에서 수아가 걸어왔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아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저한테 다시 시작하자는 건 이수아가 좋아서예요? 아니면 K&S 대표 이수아가 필요해서예요? 준혁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제 대답이에요. 3년 전이랑 똑같네요. 수아는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금례가 먼저 탔습니다. 준혁이 뒤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침묵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한그룹에 연락이 왔습니다. K&S 코리아 측의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합작 투자 건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재검토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종 결정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의 눈앞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K&S의 결정이 알려지자 다른 투자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업계에서 K&S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 곳이 빠지자 두 곳이 빠졌습니다. 두 곳이 빠지자 세 곳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한그룹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강 회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날 저녁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차가웠다면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아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기대도 완전히 정리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은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수아의 편이 됐더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금내는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잉크 냄새 나는 집딸. 그 말들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박금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에서 수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상석에 앉아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박금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수아가 잘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K&S 코리아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흰 천이 덮인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리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한그룹 전 임직원들이었습니다. 200명이 넘었습니다. 강당 뒤쪽에 박금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K&S의 소규모 투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교육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강 회장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당 앞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강당을 울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뒤쪽에 앉은 박금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인쇄소 딸입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부끄러워한 건 항상 저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죠.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진짜 가치를요. 뒷줄에서 박금내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전 시댁 부엌에서 혼자 새벽을 버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금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챙겨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박금내를 발견했습니다.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박금내 앞에서 걸음을 늦췄습니다. 박금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박금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그때는 정말 몰랐어.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 수아는 박금례를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정이었습니다. 박금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도 내가 너무 무례했어. 그분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니? 수아는 잠깐 박금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할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우리 수아, 오늘 강의 잘했어? 수아가 웃었습니다. 응, 아버지. 잘했어. 그래. 우리 수아는 어디서든 잘할 줄 알았어. 인쇄소 딸이라고 부끄러워하던 사람들한테 내가 답을 줬구나.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들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K&S 코리아 대강당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K&S 코리아 이수아 대표이사의 부회장 승진을 공식 발표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함부로 무시한 사람은 반드시 그 무게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았어요.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박금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수아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수아였습니다. 박금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TV 속 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얼굴, 손님상을 차리던 얼굴, 고개를 숙이고 모욕을 듣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화면 가득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금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준혁은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퇴근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기자회견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수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호가 빨간불이 됐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장을 나온 수아는 로비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새 옷을 입고 와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수아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수아. 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죠. 두 사람이 나란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옆에서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3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수아라는 이름으로, 인쇄소 딸이라는 사실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3년의 모욕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무시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쇄소 딸은 결국 진정한 승자가 됐습니다.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이름 그대로.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